그래서 더 전망이 애매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주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1주택자가 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극화의 끝판왕이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정말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매도 관점으로 나오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은요, 전월세 불안부터 규제 변화 그리고 대외 변수까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지 아니면 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2025년을 정리하고 내년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감정평가법인 박은정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알릴리사 윤지혜 랩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은 뭐 부동산 시장을 매일 분석하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건 진짜 예상 못했다. 이런 게 그런 순간이 좀 있었던가요? 저는 올해 사실 3번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2월, 3월 토호제 풀면서 한번 올랐고, 조기 대선 끝나고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이제 6월에 크게 한번 올랐고, 또 가을에 한번 올랐는데 1년에 이렇게 큰 3번의 상승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나도 샀을 텐데.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토어제 해제를 그렇게 급격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사실은 시장이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소재가 됐다라는 거가 좀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6억으로 어떤 대출에 대한 금액적인 제한이 들어갔다는 거. 좀 예상보다 좀 센 규제였다. 이런 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늘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만, 사실 정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비상계엄부터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올해인데,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들이 그건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분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떤 국면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인만 소장님부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상승장인가? 저는 상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제 규제가 풀리고 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2022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한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이제 약간 조정의 기간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2024년, 특히 올해 2025년부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국이 다 올라가고 저평가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울 집중화 현상, 중앙화 현상이 더 강화됐다. 결국에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된 것 같고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어. 이제 집값 안정이야. 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안정인가? 근데 사실 집값을 보게 되면 이제 서울 집값은 여전히 현장에서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게 주택시장의 안정이고 정부가 바라는 주택정책의 목표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반대가 됐어야 되지 않나. 거래량은 충분히 수반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거래는 끊어졌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정책의 어떤 부작용, 왜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시장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강남 3구가 규제가 되니까 준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한강벨트,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 올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끝났다라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이제 과열이 시작되는 초창기에는 규제가 있으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방이 부울경, 또 노도강, 10억 클럽, 20억 클럽 이런 얘기하면서 온 모든 지역이 오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거의 이 얘기가 다
다 사라진 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지만 투룸, 쓰리룸 형태의 어떤 그런 주거 대체 상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한 과열을 보였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들이 지금은 굉장히 모두가 지금 다 꺼졌고, 그 분양가보다 오히려 지금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을 맞이를 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시장이 바로 강남의 3구, 그리고 똘똘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간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대출이었는데,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서 이제는 막힌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에 있어서도 또 다른 금융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형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거든요.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축소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전체 국민의 뭐 90%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게 1%의 시장으로 바뀌었고 또 0.1%의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냥 데이터만 놓고 보면 서울만 뜨거웠습니다. 올해 돌아보시면.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지역만 해도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지역들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저는 이제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 핵심지가 10% 이상 올랐고요. 강남 3구는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과열이죠. 보통 연애 부동산은 10% 이상 오르면, 특히 리딩 지역이 10% 이상 오르면 그건 과열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재명 정부에서 좀 불리한 구도가 한 3가지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하나가 덧대지면서 거기에 이제 전월세 시장까지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 3가지 구도에서 안 그래도 불리했는데 정책 신뢰도, 10.15 대책 이후에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까지 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통제가 지금 안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10.15 대책 이후에 물론 거래량도 줄고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풍선 효과 지역이죠. 뭐 구리나 동탄, 화성 이런 데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띄우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정책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뭐 공급 방향에 대한 정책이 한 번 더 나온다고는 하지만 내년의 정책 방향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뭐 토호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규제가 있죠. 핀셋으로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세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추가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 정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세금을 직접적으로 이제 건드리는 정책이 있는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6.27 때 이제 6억으로 앞서서 이제 박 감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가 대출 규제는 연봉이 뭐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50억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이제 굉장한 충격을 줬는데, 이게 2달 만에 97 공급 대책으로 깨져버립니다. 어설프게 135만 호 착공이라는 걸 내놓게 되면서 오히려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11호 대책 때는 또 우리가 보통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토지 거래. 이번에는 다 쏟아붓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풍선효과 차단하겠다고 묶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 노도강도 약세를 보이고, 강남 잠실 쪽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집을 사는 데는 이제 2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 욕구라는 게 있고, 사고 싶어야지. 나는 돈은 있는데 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안 삽니다. 두 번째, 구매 능력이 있는데, 구매 능력은 이제 3가지가 있죠. 자기 자본, 내 돈으로 산다. 두 번째, 대출을 받아서 산다. 세 번째는 전세를 끼고 산다. 전세도 어떻게 보면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이니까 이 3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구매 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야, 대출 받지 마. 대출은 6.27 대책을 통해서 강하게. 전세 끼고 사지 마. 이거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은 너 세무조사할 거야. 사지 마. 라고 해서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구매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구매 욕구가 있죠? 불안하다고 해요. 한결같이. 그럼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라고 하면 전세 살고 있는 나 혼자만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불안감.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저는 2026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내년 6월 전에는 일종의 그 정책이 잠깐 실종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을 바로 건드릴 것 같지만 지금 계속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방선거를 좀 신경을 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6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막 규제 지역 확대라든지 대출 한도도 우리가 6억 원 하다가 LTV 40% 갔듯이 4억 원 한도 규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직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팔려는 사람은 어쨌든 반드시 이제 유동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그 명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제를 포함해서 정책이 결국에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뭐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상승의 온기가 이렇게 퍼져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정책으로 이제 노도강이나 다른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그쪽에 거래를 부진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뭐 세 분 전문가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이고요. 노도강 지역 주민들은 지금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집회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는데 강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노도강을 조정 대상 지역 정도로 지정을 했다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할 텐데 이게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은 알다시피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를 못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사실 뭐 거래는 되긴 해요. 노도강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되는 이유는 이제 실망 매물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사실 이거는 우리 암묵적 룰을 깼잖아요. 크게 오르지도 않은 중간을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룰을 깨버렸는데 깨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거래량은 떨어졌으나 봐봐. 강남은 신고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만 약세잖아. 도대체 노도강을 잡으려고 11호 대책을 규제한 거야? 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도 찌라시가 한번 돌았잖아요. 국토부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토호제 지역을 외곽 지역도 풀 수 있겠다. 이미 그런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니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노도강 계속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세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도강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규제는 쉬워도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25개 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의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 수원 이런 지역들이 더 불만인 거죠. 왜 동일한 규제, 강남 3구에서 하던 동일한 규제를 경기권에 우리가 아주 1급지도 3급지도 아닌데 왜 규제하나? 이 불만이 사실은 더 크고요. 사실은 우리가 6억 원 한도면 충분해 했던 게 627 대책입니다. 6억 원 이상은 서민들은 잘 대출받지 않아. 이랬는데 10.15 대책에서 LTV 40%를 1주택을 묶어버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하면서 또 한도도 높였잖아요. 스트레스 금리까지. 그런 거 감안하면 실제로는 타격을 받는 쪽은 오히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중저가 지역들이 왜 불만이 쌓이는지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다시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키 맞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동일한 규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남 상구만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양극화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계속 진행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중저가 시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됐던 원인은 계속해서 대출을 많이 풀어줌으로써 발생한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의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된 지역들, 즉 수요가 실제 지금 올라간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찰나에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지역에만 지금 이렇게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갈아타기를 통해서 올라가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출이 필요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이 된 거거든요.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사실은 이미 꽤나 오래전부터 익절 구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익절 구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 구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 베이비 부머의 은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는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양극화의 어떤 그 극단 차이는 조금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생각은요, 네.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집값이 2025년 올해 집값 많이 올랐는 지역이 결국에는 서울의 한강벨트, 경기도에서는 과천하고 분당 같은 뭐 상급지 지역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들을 규제하는 거는 저는 뭐 오케이.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해.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되고 무리하게 갈아타지 마. 라는 신호,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소위 말해서 대출 6억 이하로 받아야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대출은 서민 주거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자기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그냥 반지하로 가라는 얘기야?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주거 복지, 안정은 좀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중위 아파트 가격이 뭐 12억, 13억 정도라고 한다면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뭐 몇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LTV 40% 때리면 자기 자본이 한 7억 이상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평균이 5억대인데,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도 못 사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평소에 많이 공급을 해서 주거 복지를 만들어 놓던지,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전세나 월세나 아닌데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가장 피해보는 거는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피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 니들이 좀 참아.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가정이 불안한데 라는 불만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해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부채를 늘릴 때 그러면 DSR이 적용이 됐느냐를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미 기대출된 내용들은 이 DSR의 적용률 70% 가까이는 적용받지 않는 기존에 대출이 받은 사람은 집 사서 올라서 좋은데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일정 부분에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격 자체가 안정되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불평등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극소수의 시장으로 이미 변모가 됐어요. 이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래가 이 시장 자체를 판단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의 한 아파트가 뭐 60억에 팔렸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60억이 됐다, 70억이 됐다. 이 얘기는 그렇게 팔리는 게 하나라도 찍히면 그거에 따른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부담이 좀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여지껏의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을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부채를 왜 규제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게 더 많이 빌려줘, 더 많이 빌려줘. 계속해서 빌려줄 수 있다면 이 상황을 그냥 두겠죠. 그런데 지금 빌려주기를 원하는 금액 자체가 이 사람이 30년을 벌어도 사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빌려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서민 금융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고금리 시대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을 때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택한 방법이 정책 대출의
확대였거든요. 정책 대출이라는 거는 이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빌려줬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대출을 더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런 어떤 소득의 제한 때문에 못 빌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최초 질문은 양극화가 심해질 거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양극화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을 한 10년을 돌아보시면 고가 지역이 확장합니다. 원래 강남 3구 정도가 비싼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강벨트 전체가 다 비싸거든요. 하다못해 동대문에 가셔도 전용 5구짜리가 15억 이렇게 신축이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관점에서 저는 서울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5년, 한 40년을 돌아보시면 주택 가격이 빠질 때 조건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팔아야 돼요. 1주택자가 팔지 않고 있으면 그 시장에 주 플레이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15 대책이든 627 대책이든 갈아타는 과정에서 한도 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에 키워드인데 매물 잠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가 그러면 팔고 다른 외곽지로 이동하는 부분들을 흔쾌히 이동하고 있는지, 혹은 1주택자가 팔고 난 전월세로 가서 좀 있다가 다시 살래 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매도 관점으로 나오면 그때는 저도 하락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15 대책 혹은 627 대책 전후로 1주택자들은 미리 사길 잘했다. 난 좀 넘어갔네.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전망이 애매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도 주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1주택자가 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번 일부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정치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저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양극화라는 표현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양극화의 끝판왕이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놈은 간다. 안 갈 놈은 안 간다. 이게 우리 시장을 말해주는 2025년이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안 꺾였다 하지만 속은 빈 시장이었다. 즉, 정말 이 시장이 지금 말하는 가격을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아요. 어디 사라졌어요? 많은 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1%의 자산가가 갖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유동자금은 한 10억 내외?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지금 말하는 최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 최상급지로 가기 위한 그 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의 자산가가 10억의 현금에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강남의 집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30억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강남의 분양가. 근데 이게 60억이다. 그럼 기축을 사겠냐 이거예요. 실제 현금이 있는 사람이. 참여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대출을 30억을 받아서 60억을 살 것이냐.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30억이라는 걸 대출받았을 때 과연 지금 소득의 그러니까 1%의 개념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1%는 자신의 소득이 정점을 찍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룩해놓은 자산보다 더 큰 빚을 지고 60억의 기축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는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0억 아파트를 서민이 사지는 않고요. 2024년에 발표된 KB 부자 보고서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만 10억 이상 되시는 분이 45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극화의 끝판왕이라고 한 거죠. 이들이 노리는, 원하는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저는 2026년에도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45만 명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45,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 플러스 부동산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의 주거용 부동산과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형태의 투자형 자산 또는 거기보다 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 빌딩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상위 1%의 지금 말씀하신 45만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 3구 또는 준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자녀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는 안 갖고 그래서 있더라도 30대 비중이 지금 제일 높은 거죠. 그 자녀가 안 갖고 있더라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주거나 아니면 고액의 전세금 형태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장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책에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 많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제 현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부자 분들을 많이 만나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500억, 1000억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30억, 50억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시 어떤 양극화된 초극단에 있는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뭐 1부 뭐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2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뭐 가볍게 시장 온도 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2026년 시장이 올해보다 좋아진다.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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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벌써부터 이게 네, 갈리는데요. 자, 뭐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뭐 올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시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한참 유타운 하고 있었죠. 그런 거랑 구도가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역 쪽에서 가격을 못 잡게 되면 하위 지역은 당연히 못 잡죠. 그런 구도인데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좋아진다는 게 이제 집주인 입장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결국 심리잖아요. 집주인들이 한마디로 집 하나 가진 사람이 나 팔아야겠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 꼭 쥐고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겠어라는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가능성은 오히려 적고 전월세 시장은 사실 더 불안하고 매매보다도 저는 사실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전의 가능성이 단서가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도 없다고요? 네. 경기가 좋아질 상황도 아니고 대출이 풀릴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낮아질 상황도 아니다. 결국에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장이지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5년 공급 지연, 내년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준다. 자, 준다, 안 준다. 하나, 둘, 셋. 준다. 저는 세모하겠습니다. 세모. 네. 세모. 네. 세모. 네. 네. 일단은 공급이 지연된다라는 개념이 그러면 공급의 축소 부분이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축소되면 당연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도 훨씬 더 축소된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 지연의 효과가 어떤 상승 압력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반대로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축소되진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 알잖아요. 공급이 2026년에 갑자기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저는 정부도 실수라고 봐요. 자꾸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우리가 공급 대책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라는 나름대로의 의지와 대책을 발표하는데 사실 우리 공급이 2026년에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정부는 자꾸 하겠대요. 저는 여기서 차라리 솔직하게 2026년에 우리 안 나온다.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할게 라고 시인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다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12월에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국토부 장관께서. 사실 그거 얘기를 해놓고 알맹이가 없으면 시장은 오히려 더 신뢰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급 부족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정책의 신뢰가 저는 오히려 이게 약해질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앞으로 1, 2년 안에 하락 전환 가능성 열려 있다. 자, 열려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낮다. 하나, 둘, 셋. 저는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웬일이에요? 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죠. 이거 세 번, 이거는 다 네. 통일됐네요. 가격 하락 그래도 1, 2년 안에 할 수는 있다. 그럼 열려는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정책 신뢰도가 정권 1년 차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원래 2년 차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구도가 좀 불리한 거지. 사실 우리가 시장의 힘은 정부의 권능을 뛰어넘긴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권능이 우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권능이 강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사게 아예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런 권능이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내년 구도는 좀 불리한데 그럼 2년 뒤에도 우리가 무조건 상승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서울 지역이 10%, 뭐 15% 이렇게 올랐으면 과거에 우리가 급등기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패턴들은 가격 부담감입니다. 너무 빨리 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좀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정을 전망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뜨겁다면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집값이 안 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20년 통계를 보게 되면 3번 하락 구간이 나와요. 20년 동안. 항상 변수는 생기고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값이 저평가냐? 지금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곳으로 돈이 불안감 때문에 몰려드는 게 문제긴 하니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항상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떨어지는 구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면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버블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원하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실질적인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일정대로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 어렵다. 하나, 둘, 셋. 어렵다. 삐. 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과 공공이 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급자로 참여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를 전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어떤 참여자들이 그만큼의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면서 이 개발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LH에서 추진하는 것만큼의 자금을 소요할 만큼 여력이 있는지 지금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착수된 공급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공급으로 이어지겠지만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135만 호 공급 계획에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 실행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0% 정도만 하면 잘했다 평가를 줄 수 있으니까 결국 어렵다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내년 레버리지 규제 강화보다 완화되는 쪽일 것이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다 강화. 이거- 너무 훈훈한데. 네. 이거 맞추셨나요? 네. 레버리지 규제는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LTV 40%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뭘까요? DSR 35% 할 수도 있고요. 4억 원으로 한도를 총 한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요. 빌려줄 수 있는 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빚의 한계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준만큼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려면 그거보다 더 증가된 양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증가를 시키기에는 우리의 어떤 채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율을 조정하면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시장에서 누구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서로 원하는데 그러면 계속 수요는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금의 금융시장 이동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렵다.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저는 세모하겠습니다. 어렵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이번엔 다 다르네. 네.
가능은 한데 제가 세모를 한 이유는 이제 정부 정책은 부동산의 이제 상승 힘을 빼고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주식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우리나라 또 기업들한테도 돈이 좀 공급이 되고 주식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야 이렇게 이동해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자본 이동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마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자리를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금융 비중이 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좀 맡겨야 되고 정책적으로 길만 좀 살짝 틀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인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하려다 보니 거칠다는 표현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동의는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은 맞다.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그쪽으로 유도하니까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는 건데, 그래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의 우리가 뭐 5개년, 10개년 계획 세우듯이 순차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2년 차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슈지, 이렇게 6억 원만 줄 거야, LTV 40% 이런 방식은 굉장히 거칠다. 이런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RWA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대출의 총량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조정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유도하고 있고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젠다처럼 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건데? 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26년 부동산 시장. 자, 지금처럼 선별 상승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고견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 흐름과 거의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급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추구해요. 시장이 증명하는 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강남에서 청약을 했잖아요. 잠실로얄도 청약했고 레미안 원펜타스도 청약을 했죠. 거기에 현금성 자산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만 명이 몰렸는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청약 시장은 순수하게 1순위에서 그렇게 6만 명, 10만 명 몰리면 그건 실수요자 중에 자금력 있는 수요가 저 금액대에선 저 정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동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막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계속 증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증명하는 것들은 거기선 거래량이 줄어. 가격이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장이 증명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6개월 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이게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하고 있는지 완화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핵심지 쪽에 전국구 자금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데 마치 자금력 있는 수요들의 경연장처럼 돼 있습니다. 누가 더 똘똘한 거 하나 가져갈 거냐. 이게 경연장이니까 그게 내년에도 유효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핵심지에서 가격이 빠진다? 저는 그런 관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서울이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거든요. 이 프레임이 뭐 저는 10년 내에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락 가능성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외적인 변수 이런 거 아니라면 상승은 유지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정책이 시장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상승은 유지되되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상승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이미 소득 대비 많이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집니다. 아무리 사치제 시장이라도. 그렇다면 이미 마포, 성동, 강남 3구, 분당 이런 지역들은 올해 상승분이 제가 볼 때는 2, 3년의 상승분이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로 전월세는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자극이 됐잖아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그렇고 막 막아버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원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면 전세가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게 들어가서 4년 동안 잘 살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기존에 살던 집을 그냥 갱신 계약해가지고 눌러 앉아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강제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왜곡들이 전세, 월세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왜곡을 시키는 요인들을 오히려 제거를 좀 해준다면 전월세 시장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사실은 전세, 월세가 저는 매매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상승률도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관망이잖아요. 뭐 거래가 인위적인 요인이든 어떤 요인이든 간에 대출도 안 되고 뭐 거래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금 긴가민가 이게 지금 정말 떨어질 국면인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도 내년을 보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특정 지역만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올해 나타났잖아요. 아파트 값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수요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느 시장이든 거래가 잘 원하는 만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인데 대부분이 멈췄어요. 근데 이 한정된 자금이 그럼 특정 지역에만 몰렸다라는 건 이미 모든 시장이 끝났는데 여기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치를 뭐 다 반영했다. 이 가격이 어떤 소수가 참여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그럼 그 가격에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맞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부작용이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잠실 르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소문은 48억 거래가 됐다. 전용 84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또 시장에 또 다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야, 르웰이 48억이라고 이게 말이 돼? 반포는 우리가 더 올라야 돼? 라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왜곡도 좀 풀어야 된다. 그 정책들을 보시면 그 죽일 놈이 있습니다. 죽일 놈. 뭐냐면 전세. 이 사금융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자극받았다라는 논리가 다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금융을 차단하는 것들을 목적성을 갖고 우리가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전세 때문에 올랐나? 라는 이제 반문을 한번 가져보면 첫 번째. 그래서 서울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제일 요즘- 낮잖아요. 요즘 강남은 네. 30%. 그 지방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방이 뜨거워야 되는 거죠. 이론상에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해외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싸요? 서울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전세 부분들을 월세로 이행하면서 결국은 주거비가 인상되고 다시 전세를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도상에선 오히려 집값이 자극되는 구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때문에 정말 집값이 올랐을까요? 전세가 많은 영향을 주긴 했죠. 이 자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형태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고 그게 준 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한강벨트의 투자자들의 50%가 그런 형태로 시장에 지금과 같이 많은 거래가 없는 시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이 시장에 참여했던 건 맞거든요. 2+2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무슨 선반영 해가지고 가격을 뭐 올린다 막 이런 얘기 했지만 70%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그냥 살던 집에 살았어요. 모두가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고 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갭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가급적 많은 전세금을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한 전세들이 나타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역전세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고액의 전세를 낀 경우에는 실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3억씩, 4억씩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다시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거를 또 풀어줘서 이 상황을 유예시켜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그 돈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요? 자산의 처분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도 결국에는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세도 하나의 원인이죠. 집값 상승의 원인은 될 수는 있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전세는 세입자한테도 중요한 주거의 하나의 형태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마치 뭐 엄청난 뭐 약간 범죄 같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무다본 갭 투자는 나쁜 거죠. 10채, 20채를 내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여러 채를 샀다가 역전세가 생기면 나는 못 돌려줘 라고 해서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근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대출을 받거나 전세기구 하나 살 수도 있죠. 하나 사서 세입자한테 주다가 4년 동안 돈 모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들이 또는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을 지금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엔 전세 나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거, 두 번째는 매물이 사라지는 거. 지금 현장에 나가봐요. 전세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우성이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끼고 전세 대출을 계속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는 뭐가 문제냐면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 분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입주할 때 되면 거의 대부분 전세금으로 이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겠다 해서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이 집에 집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즉 한계의 빚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난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줘. 전세금 부족하면 전세금 부족한 것만큼 더 빌려줘서 수요를 더 끌어올려줘. 이런 시장이거든요. 아니 청약을 받는 사람이 분양을 받는 사람이 다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가 하나 청약을 받아 자금력이 좀 부족해 해서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도 전세 기간 동안 새 집에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내 집 마련해서 좋은 거지 이게 무슨 투기라고 그렇게까지 막아야 되냐는 내 집 거죠. 마련이라는 개념이 내 집 마련에 돈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 집에 한 번도 살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걸 분양받아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고 시세보다 나중에 어떤 차익이 있다라는 그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그 사람은 빌리는 것도 이거 다 정부 책임으로 떠넘겼었잖아요. 결국에 허그가 보증서 주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니까 빌려서 내가 이자 내는 것만큼 월세보다 싼데 정부도 이렇게 책임이 들어가겠다. 있는 거죠. 전세 제도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도인데 세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은 축소가 돼야 되는 게 서서히 맞는 거죠. 축소돼야지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수많은 왜곡이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있다고 갑자기 막으면 되냐는 거죠. 부작용이 있으면 막아야죠. 자, 이번엔 공급 이야기 한번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2027년 이후에 본격적인 공급 절벽이 온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 9천여 가구의 공공물량 공급하겠다, 내년에. 이게 보통 판교 신도시 한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가능할까요? 저부터 답변드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이제 OX로 따지면 세모 정도. 효과를 보게 된 세모 정도고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죠. 이게 분양 물량은 갑자기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했던 공공 분양 물량들이 2026년에 나오기 때문에 공공은 계획을 잡으면 합니다. 근데 아쉽다면 서울이 고덕 강일 3블럭에 1300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인천이 아마 3천 몇백 개인가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경기도라는 점이 아쉽다면 아쉽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된다는 게 입주 물량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급 물량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이거는 팩트 기정사실인데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분양을 받잖아요.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수요 감소 효과도 있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또 분양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대기 수요가 되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 심리가 좀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게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지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좀 아쉽다면 저는 국토부 회의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이왕 하는 거 약간 좀 보여주기식 쇼라도 좀 하자. 그러면 약간 청약 페스티벌처럼 차라리 5월이나 7월에 그냥 큰 장을 한번 탁 열어주게 되면 많은 시장의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3월에 찔끔, 4월에 찔끔, 2027년에는 아직 모르겠고 이거보다는 2027년, 8년, 9년 구체적인 로드맵도 딱 알려주고 굉장한 축제 같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주게 되면 분위기 전환도 가능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근데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 잘하고도 활용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답변 드리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2기 신도시 공급할 때를 한번 반추해서 보시면 한참 집중됐던 때가 2010년에서 한 2014년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서울 시장도 그렇고
1기 신도시 시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후폭풍을 만나서 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공급량을 늘려준 것들이 꽤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어떤 공공 분양을 하면 지금 수요자가 체감하는 것만큼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흑석동에서 수방사 부지에서 분양했던 전용 5구짜리 분양가가 8억이 넘었거든요. 그럼 실수요자 체감상에선 그것도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설명하듯이 서울의 수요를 대체하는 지역은 경기 인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공에서 주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신규 공급 규모 자체가 5년 평균 수도권이 한 12,000채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29,000채면 물량적으로도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시장의 안정을 주려면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불안감이 해소가 돼야 이렇게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공급 대책이 잘 나와야 되고 이 공급 물량도 나오는데 이게 3기 신도시 보게 되면 이제 GTX를 교통망으로 하는데 교통망 GTX 지금 뭐 GTX B는 착공 들어갔다라고 하고 C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든 좀 집중을 해가지고 교통망 착공도 들어가고 속도를 올려준다면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야 이거 앞으로 여기 좋아지겠네? 굳이 서울을 무리해서 안 사도 되겠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될 수는 있으니까 교통망도 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런 부분들, 상황에 따른 어떤 고민 해결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견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질문입니다. 자, 전월세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 한 번 더 갱신하고 1년 더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매수. 지금 매수. Just do it입니다. 왜 저스트 두 인치냐? 무주택자예요? 실수요자예요? 전제 조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자금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앞서서도 이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생겼을 때 과거를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고요. 2022년 그 기준금리 급등하는 시절은 1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 IMF 외환위기는 2년 반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는 허리끈 졸라매고 대출이자 갚으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도. 지금 대출 받는 게 맥스야. 나 여기서 대출금리 더 올라가면 못 버텨. 이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셔라. 단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저스트 두 잇 해라. 왜? 만약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또 못 삽니다. 우리가 하락 구간에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하락 구간을 기다렸다가 또 타이밍 놓치느니 저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스트 두 잇 해라. 단 필요한 무주택자들이라면 저스트 두 잇을 권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왠지 안 할 것 같아. 저는 1년 더 지켜보기를 당연히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16년 넘게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대출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디레버리징 구간에 접어들면 자산의 어떤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는 하락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평균을 보면.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출에 있어서 강제적으로라도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렇다면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와 있고 그렇다면 머리 꼭대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정이 된 후에 진입하는 게 낫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더 지켜보기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지금. 예, right now. 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쪽에 무주택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분양가를 보면서 지금 분양가가 가장 싸다 했던 이유가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부분이었고요. 실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이제 뛰어넘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는데 빼고 올해를 돌아보면 서울은 한 10%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분양가가 떨어질 것 같거나 혹은 전월세 비용이 좀 저렴해질 것 같거나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대출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보면 여전히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예. 내년 되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자산은 지금 시점에선 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내년 되면 좀 더 등급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주택자가 기다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다 감당하고 상급지, 뭐 중급지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들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까를 따져보시면 저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는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1년 정도 기다렸는데,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조정이 됐을 때 사는 게 좋은지, 그 노하우나 팁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본인이 이제 각자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일단 대출도 감안해야 되고 본인이 모아둔 자산도 감안해야 되는데 보통 고점 찍고 한 10에서 한 20% 조정받으면 그건 급매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급매물이 나온 것보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더 싼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개인 사정이에요. 세금 때문이든 혹은 해외 이주가 있든 뭐 취업 때문이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나온 것들을 좀 잡으면 그럴 때는 좀 괜찮습니다. 가격대가 웬만하면 손해 안 보는 구간에 진입을 하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에 대한 어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입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축은 없어지냐 이거예요. 태어났을 땐 가장 신축이지만 5년 지났다고 이거 새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10년 지났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됐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축의 버금가는 오히려 입지가 더 좋다면 더 선호될 수 있는 수요를 갖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럼 그 지금의 구축의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지역들, 또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지금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실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내가 지금 현금 15억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이걸 내가 지금 다른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깔고 앉고 앞으로 오를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뭐 1주택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면 더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 선택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주택자 입장에서 갈아타기 올해 안에 하는 게 맞다. 자, 아니면 내년 금리나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1년 더 지켜본다. 1주택자는 급할 게 없습니다. 저는 내년 금리나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해라.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거나 갈아탈 수 없거나 지금 집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사실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손해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돈을 더 보태서 어떤 무리수를 던져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집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꼭 갈아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마음 편하고자 가는 거고, 지금 집에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무리수는 던지지 마라. 저는 갈아타기가 약간 이거잖아요. 일단 매도를 해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매도는 가능할 때 매도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와, 매도했다가 현금 가지고 있는데 집값 올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아, 낙동강 오리알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간 가격만큼 익절해서 어떤 실현을 해가지고 돈이 있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거든요. 사용가치,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새 아파트, 온갖 커뮤니티 시설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거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부동산만 예외로 부동산만 막 오른다? 이런 상황은 결코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갈아타기 익절 구간에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선매도 그리고 후 매수 이렇게 해서 선매도하고 바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선매도하고 저는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부분은 설명드리자면 한번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전월세로 잘 못 갑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패턴이고, 그리고 제가 1주택자는 기다려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초양극화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지역만 잘 나가 하다가 지금 이제 외곽지로 조금씩 퍼져나갈 때 정부가 계속 차단하는 겁니다. 온기가 못 퍼지게. 그럼에도 계속 퍼지곤 있어요. 연식 중심으로, 신축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더러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갈아탈까요? 이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 고점을 회복한 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이동하려니까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산 물건은 원래 자기가 산 고점보다 한 20% 빠져 있고, 갈아타려는 쪽은 이미 신고가요. 계속 고점 경신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이 경우에 이제 갈아타면 안 되냐면, 온기가 퍼지는 과정에서 본인 물건을 이제 못 버틸 시기에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각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면 이 리딩 지역이 일단 올라가면 이쪽이 빠지지 않는 이상 결국 퍼집니다. 신혼부부 청년 입장에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산을 좀 어디에 둘 것인지가 가장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선택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식 정리하고 집 사라. 자, 아니면 유지하고 시드를 더 모아라. 자, 윤재 랩장님. 이거 좀 어려운데. 유지하고 시드 더 모아라. 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 신혼부부는 애초에 시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위험 자산 혹은 안정적인 자산일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빼야 될 정도면 다 빼고 부동산에 들어갈 땐 영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자산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부동산 시장 쪽에 뭐 70%, 80%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중해 있냐. 근데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 10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시드를 더 모아야 되는 거죠. 소득 활동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연봉을 높여서 소득 구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금을 굴려서 투자 수익을 낸 다음에 자금이 안정적일 때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일단 주식을 정리하고 집을 살려고 하면 일단은 저는 자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통 신혼부부들이 자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좋아. 둘 다 대기업이거나 뭐 전문직이거나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대 라고 하면 저는 내 집 마련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준다 그럴 때 사야지, 3년 후에 살게요 이러다가 3년 후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오빠가 먼저 섰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도와준다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앞서서 판교 신도시급 29,000호가 2026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저는 계속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3기 신도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수도권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없으니까 3기 신도시 물량, 주식장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 들어보게 되면 2026년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위주로 좋다고 하니까 투자 잘해서 시드머니 좀 모으고 해서 청약 당첨되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신혼부부들한테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과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유지하고 시드를 더 모아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윤지 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혼부부 정도면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력을 쌓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먼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가지고 뭐 달러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최종적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그 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시드를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실수요자 전략 좀 큰 틀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입지냐, 혹은 금리냐, 정책이냐, 공급이냐,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지. 자,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혹시 뭐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뭐 좋은 입지라, 혹은 좋은 어떤 상품성, 뭐 혹시 팁 좀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입지, 사실 입지 좋으면 좋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인데 비쌉니다.
저는 학교 초품하면 좋겠고, 신축 브랜드면 좋겠고, 지하철역도 가까우면 좋겠고, 학원가도 가까우면 좋겠고, 편의시설도 좋으면 좋겠고, 한강뷰도 나오면 좋겠어. 한 50억 들고 오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게 안 맞으니까 저는 우리가 실수요자잖아요. 그러면 100% 완벽한 거는 찾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100% 완벽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쭉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맞는 최선의 물건을 찾아야지, 이건 이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가보면 이건 오르막이라서 마음에 안 든대, 옹벽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든대, 구축이어서 마음에 안 든대. 다 빼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발품만 팔고 고생만 하다가 내 집 마련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을 사되, 항상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라. 금리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한 2배 정도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에 맞는 집을 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에도 장사 없습니다. 공급 절벽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어디에? 가격 부분에 자극하는 요소에서 사실은 장사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급의 최일선에서 저희가 입주 물량을 추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반토막 됩니다. 그건 기정사실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2026년을 전망할 때 공급 절벽 키워드를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웬걸 이제 우리가 10, 15 대책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절벽이 2개 더 있구나. 첫 번째는 공급 절벽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절벽입니다. 세 번째는 매물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벽에서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정부도 안 도와주고, 물론 이제 친인척이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소득이 부족하니까 중산층 이하 서민인 겁니다. 부모님이 줄 게 있는 건 우리의 서민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뼈 때린다. 근데 누구도 안 도와주는 시장에서 세 가지 절벽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 없이 내년을 맞이한다? 나중에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살 길을, 틈새를 계속 찾으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조언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일을 제가 꽤 오래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입지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축이라도 어떤 상황이든 결국에는 입지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전면적인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전면적인 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뭐 살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연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입지라는 것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모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이 입지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모여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안에서도 그래도 입지가 양호한 곳, 그리고 일정 부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눈여겨보면 좋은 곳, 이건 저는 아직도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행동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들 같은 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금매라든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에 관심 갖는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1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아파트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다 못하셨던 이야기나 혹은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요, 한 분씩 좀 마무리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영혼을 담보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끌이 되지 않는다. 각자 주머니 사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자산을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찾아놓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해서요. 인생이 길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한데 자꾸 비교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차분하게 나의 인생 계획, 나의 자금 마련, 모든 계획을 한번 되짚어보는 연말이잖아요. 그 연말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세 명이 이야기했던 부분 다들 받아들이고 아, 이 부분은 나한테 맞아. 자신만의 그 전략, 뼈대를 좀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집의 노예가 될 것인가,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를 본인이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남하고 비교해서 어떤 남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집이라는 주거 가치가 나한테 어떠한 효용을 주고 내가 그걸 기꺼이 감수할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결국 뭐 본인만의 가치 기준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